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주대학교 전기제어공학과 현재 미래형자동차 인력양성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호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XEV 전기구동 시스템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 전자기력에 대한 지배 방정식인 맥스웰 방정식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일렉트릭 비클에서 모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와 모터의 단위에 대한 내용과 4번은 네 번째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기기 및 전력변환 시스템에 대한 소개의 내용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다음에 보이는 자연계 기본 네 가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는 뉴턴의 만류인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거시세계를 구성하는 중력은 물체를 서로 잡아당겨 인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형시킬 수도 있죠. 우주에서 별과 행성 간에 작용하는 천체 궤도를 형성하고 은하계 운동을 관장하기도 하는 이 중력은 얼핏 보면 엄청 강력한 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 소개해드린 힘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어떤 면에서 매우 거대한 힘이지만 중력은 전자나 양성자로 구성된 미시세계에서의 중력의 힘은 아주 극단적으로 약하여 거의 작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력은 세기는 약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력은 그리고 거리와 범위에 따라서 그 상호작용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미시세계를 구성하는 전자기력이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의 바탕을 둔 힘입니다. 그리고 중력과 다르게 인력과 청력이 모두 존재하는 반면에 중력과 마찬가지로 그 배후가 매우 넓은 편입니다. 전자기력은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 작용하여 이 전하의 움직임에 의해 관련됩니다. 원자는 보호 모델에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전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전자기력은 대부분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입자들 사이의 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양성자와 전자는 서로 잡아당기고 양성자와 양성자, 전자와 전자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력의 세기는 꽤 큽니다. 수소 원자가 이루고 있는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무려 1041배 정도의 큰 세기를 갖습니다. 전자기력도 중력처럼 거리와 범위에 따라 그 상호작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빛의 양자와 단위인 광자는 포톤은 외계 입자에 의해 조정이 되고 이 광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질량이 없기 때문에 광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미 세계를 구성하는 강력은 원자 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강하게 결합하게 하는 강한 핵력을 지칭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강력은 쿼크와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전하를 띤 입자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다만 거리가 아주 조금만 멀어져도 서로 당기는 힘이 매우 강력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면 갑자기 그 세기가 0이 되어 작용이 사라져 버립니다. 때문에 중력과 전자기력에 비해 그 적용 범위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정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힘은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전자기력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과 양력은 그 작용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력의 경우는 그 세기가 매우 작아서
태양과 지구처럼 엄청난 큰 질량이 모여 있지 않는 한 좀처럼 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 전자기력의 경우는 작은 전하로도 꽤 큰 힘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힘은 모두 전자기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전자기력의 원리를 설명하는 지배 방정식인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은 총 4가지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과 3번, 2번과 4번이 각각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의 그 수식은 우리가 여기 델 오퍼레이터의 도트 프로덕트가 된 다이버전스 E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다이버전스의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방사 방향으로 뻗어 나가거나 에너지가 방사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기장의 세기는 E라고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전기장의 세기는 안에 있는 플러스 전하이냐 마이너스 전하이냐, 즉 전하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하의 밀도의 차이는 요 전하가에 의해서 전기장이 뻗어져 나가는 매질, 즉 재질에 기인한 입실론 제로, 즉 재료 상수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수식을 다시 읽으면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또는 로우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의 첫 번째 수식에 조금 거시적인 의미를 표현을 하면 양전하와 음전하는 따로 존재하는 형태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왼쪽에 다이버전스가 있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B는 제로다 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자기장은 이렇게 방사 방향으로 뻗어나가거나 수렴할 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임의에 제가 패곡선을 잡았을 때 들어오는 나가는 자기장의 세기와 즉 자기장인 플럭스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자기장의 플럭스는 항상 합이 같다. 우리가 키로에프의 전류 법칙처럼 어떠한 특정 접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이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발사는 제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표현의 거시적인 의미는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연구자석을 잘라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N극과 S극을 분리하더라도 또다시 그 양쪽 극은 N극과 S극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자기장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델 오퍼레이터의 그래서 전기장의 회전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면 나타난다. 즉 전기장이 나타난다. 또는 우리가 정전계에서는 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장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플러스가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변할 경우에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낸다 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수식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식은 즉 컬 B는 뮤제로 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자기장의 회전은 결국에는 전류에 의해서 나타난다. 즉 J는 전류보다는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비례하고 내부 전류의 밀도에 비례하는 형태로 회전량이 결정된다. 즉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떻게 자기장이 발생된다 라는 암페어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수식과 두 번째 수식을 기하학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우리가 미분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다이버전스 E는 우리가 로우 V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입실론 제로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서큘레이션 인테그랄, 즉 회곡면에 대한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곡면에 대한 적분은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적분형이라고 하고, 앞서 미분형은 아주 미시적인 전하, 즉 전체 전하에서 무한한 부피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 동일한 전하량이 있다라는 전하량 밀도를 이용해서 전기장의 세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전체 총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표면으로 안에 있는 대양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있는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화할 때는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양의 발산, 그 다음에 음의 전화할 때는 음의 발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 즉 다이버전스 B는 제로라고 하는 이 수식도 우리가 적분형으로 표현하면 인테그랄, 서큘레이션 인테그랄 B.DA는 제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자기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좌측에 있는 이 첫 번째 수식은 양전하와 음전하가 따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수식은 자기장의 NS는 아무리 잘게 쪼개도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수식을 의미를 담고 있는 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인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앞서 미분형을 적분형으로 표현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이 소스가 되겠는데, 시간에 따라 파이 b, 즉 자속이 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속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영구 자석을 이 코일에 유도될 수 있는 코일에 가까이 가거나 멀리 떨어지게 움직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코일에 별도의 전원이 없더라도 가상의 전원이 발생하고 전기장이 유도가 돼서, 즉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SN 우측으로 N이 접근할 때 이 N을 멀리 밀어내는 힘을 발생하는 이 렌츠 법칙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변에 있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렌츠의 법칙, 즉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자속을 발생한다, 즉 유도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네 번째 수식은 앞서 봤던 컬 B는 뮤 제로의 J 수식의 적분형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추가된 내용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전기장이 변하면 또다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전류에 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커패시터의 변이 전류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원을 직류 전원이 아니라 교류 전원으로 표현하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이 약 전극판에 플러스 양전자와 마이너스 음전자가 서로 왔다 갔다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전하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내용으로 여기에 우변에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기존 앙페르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다시 정리를 하면, 세 번째는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발생하는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네 번째는 전기장이 변하거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앙페르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차량으로 쉽게 생각하면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실제 앞서에도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차들을 분류해 보았지만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전기 자동차로만 작동하는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 즉 BE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과 모터를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두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차량 내부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제너레이팅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이런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순시적으로 전기 모터의 힘을 가지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V라고 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HEV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를 외부에서 플러그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실제 이제 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앞서도 보여드렸듯이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외부에서 충전하지 않는 배터리,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즉 24V, 42V 시스템은 배터리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실제 제너레이팅을 통해서 발전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플러그로 충전하는 시스템이 아닌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마이크로 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 대신에 수소 연료 전지와 같은 연료 전지로 작동하는 모터를 사용하는 차량이 여기서 보신 것처럼 fuel cell electric vehicle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글로벌 기업에서 모두 다 전기 자동차를 제조 및 출시하고 있고요. 네, 아래 표는 그 중에 총 5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 배터리와 그 다음에 주행거리, 그 다음에 모터 타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테슬라 S,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 볼트 EV, 그 다음에 BMW i3, 그 다음에 닛산 리프, 그 다음에 기아 소울 EV, 뭐 이렇게 5종류가 되겠고요. 네, 첫 번째 행은 이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의 용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킬로와트 아워라는 용어를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에서는 이렇게 모터의 타입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열에 이제 배터리의 전체 완충했을 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주행 거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이 이제 테슬라 S 같은 경우에 최고 100kW 아워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놈이 22kW 아워 이렇죠. 그래서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주행거리는 짧고, 그 다음에 실제 배터리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주행거리가 커지는, 이렇게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테슬라 S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으로 약 562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 있는 모터 타입의 경우는 지금 테슬라 S를 제외한 나머지 기종들에서는 PMSM이라고 해서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의 약자로 영구자석형
모터가 되겠습니다. 실제 회전자에 ND 계열의 연구 자석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IPM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S의 경우에는 실제 다른 제조사와 다르게 IM이라고 해서 인덕션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도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도기를 채택을 해서 실제 주행 거리도 구동 효율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이를 이제 다른 제조사에서 이제 그 벤치마킹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PMSM의 경우가 영구자석형 모터가 효율이 약 15% 정도 더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효율을 높임으로써 사이즈를 키운다면 PMSM과 동일한 성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테슬라 S 모델이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나 아니면 타 전기차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IM 즉 인덕션 모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이즈는 좀 더 커질지는 모르나 실제 효율을 PMSM 수준으로 굉장히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터의 용량과 그다음 배터리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로 표현을 합니다. 네, 이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그리고 실제 그 킬로와트당 에너지의 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1리터를 태우면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즉 생성되는 에너지는 약 10kW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유의 경우는 1리터를 태울 때 조금 더 많아서 11kWh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살펴본 슬라이드에서 테슬라 모델 S에서는 약 100kWh의 배터리가 있으며 최대 약 560km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휘발유로 환산을 하면 휘발유 약 10리터로 560km를 주행하는 것과 같다로 이제 환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결국에는 리터당 킬로미터로 표현을 하면 네, 56km per 리터로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진 차량에 비해 전기 차량이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고 이 이유에는 전기 모터가 엔진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킬로와트는 킬로와트 아워에서 아워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고요. 그럼 힘이란 무엇인가? 라를 생각해 보면 킬로와트 즉 전력은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kWh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kW를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양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1kW는 하루에 24kWh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가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인 모터의 효율은 약 9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엔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의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효과적인데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까지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효율과 이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고려하면 그래도 전기차가 휘발유보다 좀 더 효율적
이다라고 결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실제 엔진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가지는 부품의 개수가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엔진 자동차에서는 약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기차로 갈 경우에는 약 7천 개의 부품 단위로 확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고 대중화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충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S를 살펴보면 여기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를 완충하려면 약 5시간 동안 11.5k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좀 더 가속화하려면 실제 30분에 급속 충전을 한다면 약 차량 한 대에 100k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실 충전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개념을 좀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집이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동 중에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저희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는 미국에서도 충전의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본 결과로 보면 집이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낼 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유소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컨셉의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부품이 이제 배터리,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이제 BMS 시스템, 즉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BMS 장치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커넥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실제 이제 테슬라 모델 S부터 후방 모터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BMW i3, 쉐볼레 볼트 EV, 그 다음에 제규어 아이페이스, 닛산 리프, 테슬라 모델 3 이제 전방 모터, 그 다음에 아우디 이트론 모터, 그 다음에 쉐볼레 볼트, 그 다음에 도요타 프리우스 모델까지 이렇게 실제 트랙션 모터를 향후에 저희가 이제 전기 모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내부는 어떤 용량과 어떤 타입과 모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이란 실제적인 전기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파워트레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기자동차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와 바퀴 사이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라고 여기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내부에는 그러면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배터리 팩, 그리고 충전기,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전력전자라고 말하는 인버터와 컨버터,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양방향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전기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살펴볼 내용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제 배터리 팩,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모터에 대한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라는 걸 사용하고 테슬라의 경우는 독특하게 인덕션 모터라고 하는 유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압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한 300볼트에서 600볼트 정도의 레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모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즉 낮은 전압으로 떨어뜨려주는 전압이 필요하고, 또는 반대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발전된 전압이 상당히 낮아서 배터리에 충전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전압으로 또 승합해주는 이런 부스트 컨버터 또는 벅 컨버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은 직류 전압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모터는 삼상 AC 모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상 AC로 바꿔주기 위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기 위한 인버터라고 해서 인버터가 필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전기 자동차의 트랙션 모터의 흐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요거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ISG라고 해서 인티그레이티드 스타트 앤 제너레이터, 즉 아이들 스탑 앤 고 기능을 하는 인티그레이티드 스타트 앤 제너레이터.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스타터 앤 제너레이터. 그래서 통합형 스타터와 제너레이터 모터의 경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즉 하나의 기기로 모터링과 제너레이팅을, 즉 가속과 발전을 동시에 하는 이런 모터의 경우가 실제 전기 자동차의 트랙션 모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양방향 에너지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가속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배터리에서부터 여기 배터리에서부터 가속시는 전기를 끌어서 어디로, 실제 여기 있는 ISG 또는 트랙션 모터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서 실제 회전을 만들어내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엔진과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서 실제 엔진의 토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만약에 엔진이 없다라고 하면 이 순수하게 이 전기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바퀴에 구동력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감속시를 살펴보시면, 여기 바퀴에서 만들어지는 회전이 그대로 어디로, 하이브리드 경우에는 엔진의 케이블에 연결돼 가지고 실제 엔진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이 ISG 모터가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납축이온 배터리 또는 그 다음에 별도의 배터리에다가 에너지를 다시 저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요 하나의 기기를 기준으로 보면 한 번은 바퀴 쪽으로 가고요, 한 번은 바퀴에서부터 에너지가 와서 배터리로 갑니다. 그래서 즉 가속 시에는 배터리에서부터 모터를 지나서 바퀴의 힐로 전달되고요. 감속 시에서는 차량의 휠에서 모터를 지나가지고, 즉 발전기를 지나서 배터리로 전달되는 이 양방향 에너지 전달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파워트레인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감속 시에는 어떻게 해요? 차량의 휠에서부터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실제 발전기를 지나 그 다음에 배터리로 충전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 시에는 반대로 배터리에서부터 전기를 이용해서 실제 전동기로 지나서 전동기를 통해서 어떻게 차량의 휠에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어해주는, 즉 이런 양방향 에너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가 무엇이냐, 여기 세 번째 있는 전력 변환 장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기는
AC 전원을 사용하고 그 다음 배터리는 DC 전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DC를 AC로 바꿔주는 인버터, 이 인버터 기술의 발전이 사실은 최근에서 전기 자동차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동기는 약 100년 전부터 이미 이론이 확립이 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인버터 기술은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동기를 구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전동기와 인버터의 효율은 동시에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만족 효율이 좋아서는 효율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현재는 전동기와 인버터의 효율이 각각 약 97% 또는 98% 수준으로 올라와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컨버터, 이 컨버터는 DC를 DC로 변환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이 컨버터는 그럼 왜 DC를 DC로 나눠주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갈 필요가 있고요. 또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둘 다 우리가 DC-DC 컨버터라고 하고요. 즉 높은 데서 낮은 걸로 가는 거를 우리가 벅 컨버터라고 하고 낮은 곳에서 높은 전압으로 승합시켜주는 전력 변환 장치를 우리가 부스터 컨버터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전력 변환 장치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전기 자동차 파워트레인에서의 주요 핵심 기술 또는 발전 가능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래쪽에서 정리를 했는데, 즉 구동 효율과 주행 거리를 개선하는 기술들이 점차 더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첫 번째가 효율적인 모터 구동 및 회생 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생 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generating braking system을 우리가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차량이 감속할 때 발전하게 되죠. 이 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모터 구동은 전동기, 즉 인버팅 기술이 중요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인버터, 컨버터, 전력 변환기 제작 및 제어 기술, 그 다음에 배터리 팩의 저장 용량 및 수명을 하기 위한 배터리 관리 기술, 즉 이게 배터리 관리 기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 자동차의 파워 트랙션 분야에서는 아래에 세 가지 기술들이 현재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기 자동차의 시장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기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기기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기기 안에는 어떤 걸로 분류가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전기기기란 우리가 electric machine 또는 machinery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계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간의 변환하는 장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기라고 하고요. 즉 원동기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그 다음에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목적인 전동기, 즉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에 변환을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변압기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발전기,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렇게 기계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에 변환을 해주는 장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계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에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가 전기기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는 발전기,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는 우리가 전동기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전동기는 우리가 모터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는 이렇게 제너레이터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에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어떤 걸 이용하게 되냐면 이 과정에 자개 에너지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개가 우리가 뒤에서 볼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이 자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실제 기계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에 변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계, 에너지, 변환 장치의 매개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 모터와 발전기들이 구동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 구동을 해야 하냐면 예전의 경우에는 유도기 라고 하는 인덕션 모터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특징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냐면 라인 스타트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직구동이 가능하다. 직구동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것은 이런 콘센트가 있으면 이런 모터에다가 콘센트를 바로 직접 연결을 하면 구동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유도기도 마찬가지로 좀 더 효율적인 구동을 위해서 이 중간에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장치들이 좀 더 효율적인 구동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전동기라고 하냐면 이런 전동기를 제어용 전동기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응용에서 최근에 응용되고 있는 모든 전동기는 다 제어용 전동기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제어용 전동기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기어 타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왜 기어 타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는 향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한 전력 변환기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력 변환기를 실제 제어해주는 제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런 그 전력 변환기를 통해서 제어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회전자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센서로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제어용 전동기가 구성되고 있고요. 각각의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기어란 속도와 힘의 비율을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기계적인 장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기의 사이즈라고 하면 이렇게 전동기는 이런 형태로 원통형의 기기죠. 그러면 이 부피라는 게 있는데 이 모터의 부피와 무엇이 비례하냐면 토크, 이 회전력이라고 하는 토크에 비례하는 상수입니다. 실제 부피는 토크에 비례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동기의 파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0kW다 라고 하면 용량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용량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P라는 건데 이게 어떤 곱이냐면 T와 오메가 곱, 즉 속도 토크와 각속도의 곱입니다. 그래서 이 각속도에는 속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즉 속도를 동일한 용량에서 이렇게 속도를 키우면 토크는 작아질 거죠. 그래서 토크가 작아지면 뭐가 작아져요?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모터 측면에서 보면 모터의 회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터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기계적인 베어링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전력 변환기에 노이즈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무한정 속도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정 범위에서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모터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어의 역할은 전동기의 토크를 작게 하고 속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기어라고 말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센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회전자의 모터의 회전자를 말합니다. 모터 회전자의 위치를 검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는 회전자의 속도도 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의 예로 어떤 것이 있냐면 홀 센서 또는 홀 IC라고 하고 또는 엔코더, 레졸버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주로 이렇게 좀 저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홀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고사양 또는 고급 차량에는 엔코더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센서가 없는 센서리스도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추정기라는 것을 회전자의 위치를 추정을 해서 센서가 없더라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어법인 센서리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전자의 위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회전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를 말하냐면 회전자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영구좌석이 있습니다. 그 영구좌석에 NS 극성을 정확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언제 N이 나오고 자속이 나오고 언제 S의 자속이 나오는지를 검출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전력 변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할 텐데 이 여기에 있는 전력 변환기의 역할은 실제 전력의 형태를 변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기는 삼상교류 전동기를 자동차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전원이 있는데 전원의 형태는 무엇이냐면 주로 DC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DC를
뭐로 바꿔주는 AC로 바꿔주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런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의 경우는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전력이 배터리에 비해서 많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승합이 필요합니다. 또는 똑같은 DC라고 하더라도 5V에서 200V 또는 200V에서 5V 이런 형태로 DC 전원의 평균 전압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컨버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력 변환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치의 스위칭을 통해 가지고 실제 효율적인 구동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들어간 제어기 컨트롤러가 여기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는 DSP 28335라고 하는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주로 제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제어용 전동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동차나 아니면 가전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전동기는 다 제어용 전동기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 제어용 전동기는 다음과 같은 아래에 5가지의 구성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그 각각이 하는 역할들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내용 중 전력 변환기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 또는 전력 변환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래서 전력 변환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력 변환의 의미는 이제 이렇죠. 용어는 파워 컨버전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워 컨버전과 파워 일렉트로닉스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력의 흐름을 제어하고 형태를 변환해주는 장치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러면 어떤 게 전력의 흐름인 거고 어떻게 제어한다라는 건지랑 그 다음에 형태를 어떤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변환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예를 든 것처럼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의 견인용 모터다라고 한다면 전원이 있고 즉 배터리 DC 전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동을 위한 트랙션 모터인 삼상 교류 모터가 있겠죠.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전력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형태를 변환하고 그 형태를 변환해 줌과 동시에 무엇을 해주냐면 흐름을 제어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살펴보면 입력 전력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P아웃으로 표현한 출력 전력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곧 부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전력이 의미하는 바가 전원이 될 겁니다. 즉 배터리 DC 전압이 여기에 있는 전원일 거고 삼상 교류 모터가 부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P인에 V인과 I인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가 있을 거고요. 그것을 어떤 장치를 통하면 이렇게 전력 변환 장치라는 것이 통하면 여기에 원하는 부하에서 쓰는 전압과 전류의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력 변환 장치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전원이 DC였고 그 다음에 부하의 전력이 전원이
교류였기 때문에 그것의 크기도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직류 교류를 배우면서 주파수라는 말도 배웠죠. 그 다음에 위상, 페이스라고 하는 위상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상수, 단상이냐 삼상이냐, 즉 이런 크기와 주파수와 위상과 상수 등등이 바뀌면서 우리가 부하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전력 변환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런 제어를 우리가 장치를 어떤 거라고 말을 하냐면 오픈 루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출력을 보지 않고 정해진 구성대로 출력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DC 예입니다. 그래서 DC 2.5V를 만약에 DC 5V로 만들어주는 전력 변환 장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입력에 해당하는 2.5V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2.4가 될 수도 있고 2.6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 나빠져서 DC 2.3V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전력 변환 장치는 오픈 루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로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DC 4.8V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4.8V가 됨으로 인해서 원래 5V가 돼야 되는 시스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5V가 아닌 다른 전압의 전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픈 루프라고 하고요. 이것을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여기에서 전압과 전류의 형태를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컨트롤러라고 하는 제어기를 거침으로 인해서 다시 이쪽의 입력 부분에 신호를 줘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해서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C 2.3V가 내가 원하는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흘렀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해주기 위해서 이 피드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하는 전압처럼 DC 5V 시스템이 나올 수 있는 장치가 이런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클로즈드 룹 컨트롤이라고 하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어용 전동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변환 장치와 제어기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클로즈드 룹 시스템이 되겠고요. 여기서 전압과 전류의 형태를 가 아닌 위치를 센싱하는 그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로 우리가 이것을 센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봤지만 이게 아니라 회전자의 위치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가지고 회전자의 속도를 체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서는 다양한 형태로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력 변환 장치 또는 이제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력 전자라는 뜻이거든요. 파워 일렉트로닉스는. 그래서 전력 전자, 전력 변환을 어떻게 동일하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전력 변환 장치에 구성되는 실질적인 성분들을 한번 보면 기본 전기 회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RLC라고 하는 수동 소저와 그 다음에 다이오드, 그 다음에 이런 IGBT, 그 다음에 모스펫과 같은 이런 스위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력 반도체용 스위치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능동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품들로 전력 변환 장치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전력 전자라는 말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변환 장치에 그러면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전원의 형태가 크게 보면 이렇게 직류와 교류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하의 형태도 직류와 교류의 형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 4가지를 구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전원의 형태가 교류고 그 다음에 부하의 형태가 직류인 형태를 예를 들면 이것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런 장치를 정류기라고 합니다. 렉티파이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원이 직류, 즉 배터리 같고 그 다음에 실제 그 견인 전동기의 모터처럼 삼상 교류 모터다라고 하는 부하가 교류다라고 하면 이런 전력을 변환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직류 DC이지만 직류의 크기가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직류를 변환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버터라고 하고요. 어떤 이제 직류 전원을 높이는 형태로 가면 이거를 우리가 벅 컨버터라고 하고 부스트 컨버터라고 하고요. 부스트 컨버터라고 하고 전압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벅 컨버터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진 않지만 교류로 변환해주는 장치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류 또는 교류라고 하면 어떤 전력의 형태가 변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류 교류를 말했을 때 직류는 크기가 있고 교류는 크기와 위상과 주파수 같은 상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조금만 하나만 다르더라도 형태가 달라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제어용 전동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 변환 장치 또는 전력 변환 시스템 또는 전력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력의 흐름을 제어하고 형태를 변환해주는 장치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전원과 부하가 있을 때 그 중간에 매개체가 전력 변환 장치고 그 전력 변환 장치 구성 요소가 이런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이런 일방적인 컨트롤이라고 하면 오픈 루프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단의 전력의 형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 즉 클로즈드 루프 형태로 우리는 항상 구성되게 돼 있고, 이 출력단의 정보는 우리가 센서라는 것을 통해서 입력단에 다시 시그널을 보내서 제어 컨트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력의 품질은 어떤 것들이 달라지냐? 형태가 크기, 주파수, 위상, 상수 같은 것들이 바뀐다. 그리고 입력 즉 전원의 형태는 크게 직류 교류가 있고 마찬가지로 부하에도 직류 교류가 있다. 그리고 각가지로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거나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거나 직류에서 직류로 바꾸거나 교류에서 교류를 바꿔주는 장치의 종류들이 크게 4가지가 나타나고, 그 중에 각가지의 명칭들을 보면 중요한 항상 꼭 들어가는 것들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기,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 그 다음에 직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컨버터, 요 3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가전제품의 선전에서도만 보더라도 인버터용 냉장고 또는 인버터용 세탁기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즉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좀 더 효율 좋게 만든 제품을 광고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대학교 전기제어공학과 이호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